네, 자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8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소통하기 위해서 좀 일찍 켰어요. 예, 좋으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슈퍼님이 희두님 매일 챙겨보고 있는데 오늘 그 스팀팩에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왜 슈퍼라고만 읽으시죠? 그, SNSD. 예, SNSD. 네. 예. SNSD가 그 소녀시대인가요 혹시? 소녀시대. 네, 그럴 수 원래 있다. SNSD 그렇게. 그러네. 네. 맞아요. 아 근데 좀 태클을 거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시작부터 공격이 바로 네. 들어왔군요. 시작부터 좋습니다. 그걸 안 하셨잖아요 오늘.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이걸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거 했는데?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죄송한데 아무리 그 세 달의 미래 권력이라고 하지만 좀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안 그래도 이 푸나님이 저희 요즘 방송을 좀 자주 언급해 주십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 업데이트 코너 진짜 재밌다. 이거 청년들이 참신하다. 그러면서 황희두 모셔놓고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고 얘기하는 특이한 방송이다. 네. 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무튼 그게 방송의 모토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웬즈데이님이 이거 제목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냐 물어보셨는데 전혀 아니고 그냥 재호님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예. 뭐 자기 멋대로는 아니고 사실 청국장에서의 이 전방송, 우리 네. 청국장에서의 그 황희두의 진행의 시대는 갔고 네. 새로운 이 정재호의 업데이트가 열렸다. 뭐 그런 의미죠. 아, 예, 그쵸. 예. 뭐 여기서 제가 뭐 황희두 건드렸다가 뭐 큰일 납니다. 예. 아무튼 무슨 아, 얘기예요? 예. 아무튼 자 지난주 댓글 소개 좀 하고 갈게요. 유인님이 지난번에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유익한 방송 다 중요한 이슈인데 환경 문제는 정말 대중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능이나 정말 재밌는 상업 영화 같은 걸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는데 흐잉 속상하다.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는 게 익숙한 사회인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국에 대통령은 또 윤석열이야?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의석영 이거 간단하게 좀 피드 가능한가요? 그러게. 진짜 사실 두 가지 정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중의 인식 개선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전하고만 비교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기후 얘기하면은 뭔 얘기야? 지구 온난화랑 기후 변화 헷갈려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우리 삶과 밀착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정말로 북극곰의 이야기라든지 그저 좋은 얘기 정도로 됐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더 관심 많죠. 제로 웨이스트 샵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또 포장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명절 같은 때에 SNS 보면 포장 좀 줄이자 하는 피드들이 꽤 많이 올라와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비건 같은 선택지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대중보다 기득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뭐 환경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항상 대상을 여성이나 어린이들, 학생을 타겟팅을 해요. 근데 제가 봐서 여성이나 학생들은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5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에요. 가장 교육을 못 받은, 환경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그래서 대중교육 중에서도 우리가 타겟을 분류를 할 때 정말 의사결정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가 사실 간간히 나오기는 하고 있죠. 뭐 오늘부터 무해하게 같은 그런 예능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마침 나온 걸 보니까 할리우드에서 조사를 하나 했대요. TV나 영화 중에 기후가 언급되어 있는 기후변화가 언급되어 있는 콘텐츠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100개가 있다. 100개 중에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5개? 5개? 희두님 10개? 10개? 보람님 저도 한 10개 정도 10개? 2016년에서 20년까지의 통계로 치면 2.8% 3개가 채 안 되는 그렇지. 거죠. 내가 제일 가까웠다. 많이 비교하기 대박이네. 대박이지. 어쨌든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근데 그나마 미국은 기후변화를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하죠. 더 없죠. 우리나라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좋은 피드 주셨는데, 어째 예능에서도 사실 요즘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인식의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슈퍼님이 정답 맞추셨네요. 3에서 4. 그러네요. 역시. 예. 다른 분들도 댓글 이렇게 중간중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진 못해도 언급을 하고 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또 간단하게 현안 이야기 다뤄보고 그렇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요즘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계약이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이 주위에 무관심층 친구들이 덜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되게 걱정이 일단 많던데 그치.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잠깐 띄워주시면 사실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기사가 많이 좀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서 짧게 좀 소개를 하고 갈까 하는데 네. 최근에 나흘 연속 그러니까 62시간 일한 경비직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과 또 집중 근로를 우려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그냥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경비업체 그 팀장이 그 밑에 이제 사원들이 계속 이제 퇴사를 하니까 그걸 본인이 메꾸려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무리하게 근무를 들어가다가 이제 62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이제 갑작스러운 그 어떤 심근경색 이런 걸로 사망을 하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한 곳이라면 사실 어디든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또 처우를 개선하려고 법이 있고 이게 또 정책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요즘 뭐 성일총 같은 그 사람들 보면 뭐 MG 뭐 2030 청년층이 이거 뭐 69시간 노동 다 좋아한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가 역풍 맞으니까 또 간 보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윤석열의 주 69시간 vs 이재명 대표의 주 4.5일제 네. 요게 이렇게 태서 돌아다니던데 굉장히 좀 이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사실 저는 중도층이 좀 움직인다 좀 이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좀 반응은 좀 어떠세요? 뭐 관련해서. 제 주변에도 일을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 또 뭐 아니면 뭐 그 고용이나 일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자기한테 진짜 와닿게 그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전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뭐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이 되자마자 엄청 파탄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저 봤던 소식이 뭐냐면 69시간도 지금 굉장히 이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그 교육감들도 보수로 넘어간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특히 보수로 넘어간 곳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민조례 청구 1호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청구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들에 대해서 이걸 손대겠다라고 하는 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입어서 지금 지자체 단위나 뭐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되자마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에는 선거권이 없지만 지금 10대 그리고 10대가 될 그 어린 분들한테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명분이 뭐예요? 그걸 왜 손대요? 그러니까 뭐 교권이 추락했다 아니면은 뭐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저는 이것 때문에 뭐 학폭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뭐 사용하고 학교에서 뭐 그 끼리끼리 대고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전혀 학생 인권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교사분들도 투쟁하면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교권과 학생 인권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보니까 뭐 학부모 측이나 저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머리 좀 염색했다고 사람 다 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다뤄지지도 않고 못하고 있죠. 사실은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지금 황희도의 시대는 같다라고 했더니 너무 조용하신데 지금 아니 저는 그냥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앞에서 너무 딴 데서 빼고 오셔가지고 오늘 말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 기운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 황희도 이사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긴 합니다. 요즘 너무 강행군이라서. 아니요. 컨디션과 별개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더 얹을 내용이 없을 만큼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듣고 있었죠. 왜냐면 이 69시간에 대해서 예. 이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자 그 얘기를 뭐 더 설명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더 안 한 건데 뭐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MG 얘기를 다시 들으라 했잖아요. 근데 MG 얘기를 들으라고 해서 욕을 더 먹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얘기 나오는 게 주유수당 폐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도 지금 그걸 좀 흔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 하나 곧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합법파업보장법 그거에 대해서도 그 사측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그 또한 이제 지금 독도 이슈 때문에 독도랑 지금 뭐 강제 동원 문제 등등 이게 지금 거기에 많은 시선이 가 있지만 그 이야기도 다시 한국에 오면 본격적으로 또 쟁점이 될 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지지자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 가면 좋을까 미리 우리가 고민을 해둘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주유수당 폐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이 그 최저임금은 손댈 수가 없으니 그 대신 주유수당으로 갈 거다라는 전문가 분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주유수당이 폐지가 되면은 그 약 20% 정도의 실수령액이 줄어들거든요 근로자한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좀 지켜봐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백조은님께서 전두환 손자 안 나왔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여기서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미국에인가 있어요. 전두환 손자와 통화를 한 김태현 씨와 예. 김태현 기자와 예. 또 오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아니 뭐 지금 드러난 내용들 대부분 네. 그 아시는 내용들 정도일 거고 아직 뭔가 딱 뚜렷하게 나온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뉴욕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실시간도 계속 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저기서 지금 언론인들부터 유튜버들까지 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MBC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겠지만 다른 언론들은 일시적으로 트래픽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잠깐 발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손길을 내밀 텐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딘가에 막히는 지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조국 전 장관 때릴 때 그 익성 나오니까 바로 도망쳤듯이 네. 그런 막히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카르텔들에 대한 내용이고 되게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느 언론사가 이 얘기를 다른 걸로 물타기 하는지 요걸 한번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그런 포인트를. 네. 예, 좋습니다. 무무님이 전두환 가족들 대부분 시민권자들인데 이 나라에서 수사를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뭐 어떤 거예요? 그 전두환 가족들 대부분이 네. 그 시민권자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답변해 주시나요? 그래서 지금 해외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설령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작정하고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거를 맘먹고 이제 기득권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도 결국에는. 듭니다.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뭐 지인까지도 퍼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진 뭐 정치인과도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하신 걸 보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일은 없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연락이 안 닿으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사실 그거 말고도 이제 스피커, 메신저를 훼손시키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뭔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논조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프레임 씌우기를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이슈가 터지더라도 우리가 그걸 좀 구분지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왜냐면 결국엔 저 사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렇다는 것은 검찰에 가서든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신빙성 문제로 재판까지 끌고 가도 다 그냥 없는 얘기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저들의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영화에서 한 장면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제일 그 뉴스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미야킴님이 지각했네요. 새아입니다. 예, 뭐 지각하신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본 주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네. 뭐 딱 맞게 오신 거고요. 자, 그럼 황희두의 스팀팩 오늘 어차피 또 그 정치 현안 이야기가 있으니 바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희두의 스팀팩 가시죠. 네, 황희도의 스팀팩. 지금 현안이 되게 많죠. 지금 뭐 일본과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이슈와 주 69시간 노동 이슈와 등등 많은데 일단 그에 앞서 지금 전선을 좀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걸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말 걸어놓고 막 딴짓 하는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야 말 건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황희대 시대는 갔다 예. 그러더니 예. 지금 바로 얘기 던져놓고 딴짓 하고 아니, 있어요.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요? 궁금해야지.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긴 해요. 유상범.
친윤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하. 네, 검찰 출신이고요. 유상범 씨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조만간 이준석을 부를 거다. 이제 이준석 힘든 시간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이준석 씨의 본진인 펜코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조수진 씨가 또 요즘 열심히 목소리 내더라고요. 네. 엄석대는 이준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장예찬 씨, 여기 말 많죠 요즘. 참고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해결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이준석의 사법.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로 온 동네방네 그렇게 사람들이 여론전을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를 떠든 사람도 있었는데 자 이게 그러면 그대로 되돌려져서 리버스로 지금 그렇게 돌아간 상황 아닌가 해서 설마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스크린샷을 가져왔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뭐죠? 이 펜코 안에서 지금 앞선 사람들의 워딩을 보면서 특히 장예찬 씨가 역겹다는 반응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상범 씨나 조수진 씨도 비판이 많지만 저 장예찬 씨는 이제 청년 같은 또래니까 더더욱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네가 어디 나와갖고 감히 청년 얘기를 해? 그렇지 넘어대 이거죠. 너 뭐 돼 이건데 뭐 됐죠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은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됐고요. 그 되는 과정에서 뭐 불법 레이싱이나 지금 실존하는 그 여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설까지 써서 많은 아이유를 건드렸죠. 아이유뿐만 아니라 몇몇 연예인들 했는데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야설을 써가지고 지금 경찰에 입건된 여당의 청년 최고위원 그 하는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민주노총 해체가 이 책무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맞아. 아니 그거를 네. 그 MBC에서 그 신장식 뉴스아이킥, 거기서 네. 토론하다가 네. 갑자기 신장식 씨한테 네. 당신 그럼 진행할 자격 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행자인데 왜 그렇게 개입하냐? 그냥 저쪽 앉아서 그 패널로 나와. 해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용해인 의원이 지난주도 그렇고 같이 있었죠. 이번 주에 좀 탈탈 털어갖고 소위 발작 버튼 눌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도 또 탈탈 털리고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장예찬 진짜 꼴보기 싫다. 뭐 사법 리스크 타령이냐 하고 이제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특히 검찰에 대해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디 감히 지금 유상범 좀 흘리게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다. 검찰 빨대다. 검찰 기소도전에 담그는 게 어딨냐. 그쵸. 자, 이거 민주시민들이 한 3년 4년 전부터 사실 더 들어가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그렇게 털어댈 때 우리가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쵸. 검찰공화국, 검찰 빨대, 기소하기 전에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거. 자, 이제 이렇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 계열로 불리는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뭔 얘기하다 좀 불리한다 싶으면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하면서 양비론을 펼치죠 보통.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돌려줄 수 있는 게 하나 생겼다. 그럼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거기선 딜레마에 빠지겠죠. 이준석 사법 리스크는 아닌데? 라고 하면 그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뭐냐? 그럼 이제 또 다르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제3자 국민들이 봤을 땐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이준석 걔는 그 사법 리스크를 본인들이 받든가 아니면은 지금 힘을 합쳐서 아까 지금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도 그랬잖아요. 검찰 빨대 이 말이 되냐? 검찰공화국이다. 저 유상범 같은 인간이 어디 감히 이거 확정도 안 된 거 가지고 저렇게 떠들어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힘을 합칠 타이밍이 아니냐. 그래서 좋든 싫든 같이 검찰에 지금 맞서는 상황이 됐다. 요 전선 저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재밌게 흘러가네. 리액션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하기 재밌는 어렵죠. 얘기잖아. 지금 자기들 재밌어. 저러고 싸우는 게. 재밌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지점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와 이준석의 경우는 다른 게 맞으니까. 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300곳 넘게 탈탈 털었는데 증거 하나 못 찾아서 추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증거가 없는데 그거 갖다 물고 늘어지고 아까 뭐 익성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 찌르다가 뭐 안 나오니까 저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 하고 이준석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저도 생각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분열 요소가 조금 생겼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보는 많은 펜코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대놓고 협박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유상범 저거 얘기하는 거 보고 사냥개를 또 풀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 대놓고 공식이 있죠. 네. 친윤계 검찰 출신
뭔 얘기한다. 그럼 이게 뒤에 뭔가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저번에 밥 먹는데 재훈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갖고 그랬나? 충분히 타당한 의심이다. 근데 아니, 실제로 이게 그 저 검찰이 해온 짓이 아까 뭐 익성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대장동 갔다가 뭐 성남 FC 했다 쌍방울 했다가 계속 그걸 반복하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냄새만 풍기는 거에 우리가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준석계에서 얼마나 놀렸습니까? 아니 떳떳하면 수사 받으러 가래매요. 네. 재판 가래매요. 그거 갔잖아 근데.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지 저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막 성액관 문제 제기했을 때 아니 그 가세연 보고 떠드냐 막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물론 저들은 그러던 말에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이게 이 온라인 상에서의 그 여론전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궁색해지는 상황이 오면 기세가 꺾입니다. 물론 우기는 사람 우겨요. 그 우기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가 저하되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리고 약이 바싹 오를 거거든요. 지금 본인들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믿겠습니까? 아니면 저 장례찬 간신처럼 저렇게 붙어가지고 간신이지.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청년 2030 청년들 뭐 지금 69시간 좋아합니다 이러니까 당을 아예 박살내고 있고 이런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는 저도 지난 대선 때 그 마삼중부터 해서 많이 그 비판하고 맞두들겨 맞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 어쨌든 검찰의 엄청난 이 독재에 가까운 행동을 무너뜨릴 상황이 아닌가. 전선 자체의 형성이. 네. 그래서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뭐 적어도 이준석계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한 번만이라도 더 운운하면 거기에 그럼 이준석도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너 핸드폰 비밀번호 이거 꼼수 부리지 말고 넌 가갖고 똑바로 수사 받아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실 그거 말고도 지금 천공도 있죠. 김건희 씨도 있죠. 뭐 한동훈 장관도 있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지. 이 사기가 많이 저하될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저런 빈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가이드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요즘 이 지지자분들도 아니 이슈가 이슈로 덮이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진짜 옛날보다도 더 이슈가 많으니까 뭘 집중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에 뭐 올리더라도 먼저 올려야 될지 잘 모르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가이드라인을 줬다니까 되게 이상하게 아니,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폭을 좀 넓혀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약간 그만큼 뷔페처럼 취향껏 즐겨 드실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장해찬하고 이준석하고 한창 온라인 설전을 벌일 때 장해찬이 그런 야설 쓴 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뭐라고 하니까 또 장해찬은 또 나는 직접 나는 글로 썼지 그렇게 성명납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진흙탕 싸움이었지. 진흙탕 싸움이었죠.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거기 가서는 이준석한테 가서는 장해찬 씨가 그랬군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라고 달고 박영훈이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또 이준석한테 가서 장해찬 씨가 그랬군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양쪽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보는 사람으로서도 재미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재미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온라인 SNS를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가서 댓글을 달아라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니죠. 아니 좀 이상하게 몰고 가시는 거 같아요. 아니 오해할 수 있을까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 뭐 왜냐면 그런 지금 거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다고 저는 느끼고 맞아. 있어요. 저부터가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당장에 뭐 69시간 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독도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인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정말 불가역적으로 뭔가를 해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이 바보 같은 짓 하고 돌아다닐 때랑은 좀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를 좀 받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근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런 싸움을 좀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무서운 거죠. 분이시네. 네, 이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야구 경기도 있고 축구 경기도 있고 한 SNS 경기도 보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분이네요. 아니 저 박영훈 씨가 그 댓글 다는 걸 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때 대선 때 약간 그 폼 미쳤다에 약간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누군가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그 대선 때 아시겠지만 막 진중권도 와가지고 막 댓글 달고 또 거기에 서로 막 진흙탕 싸움 되고 하는데 원희룡 뭐 이거를 묻히긴 좀 그런데 라고 생각 다 하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싸워요. 근데 저쪽은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냥 심플하게 전선 놓고 봤을 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이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면 나 여기서 그럼 싸움 안 해야지 하고 빠지면 거기 먹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밀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 전쟁이라 생각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너무 많은 이슈들 때문에 묻히잖아요. 근데 이 무기는 엄청난 무기다. 계속 안 그래도 저기서 뭐만 하면 내가 봤을 땐 지금 토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어제 푸나님도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이런 방송들이 좀 훨씬 디테일에 강하다. 진짜 저 그 완전 공감한 게 뭔 얘기만 하면 디테일도 모르는 것 같을 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금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공부 안 합니다. 실제로 내부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내부에도 있고 예. 제대로 아십니까? 그럼 저 잘 그런 거 차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걸 왜 차치해? 지금 그것 때문에 온 동네방네에서 지금 계속 두들겨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툭하면 입에 붙인 거예요. 하나의 자기의 그 마지막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제 이준석계에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렇지. 또 지금 장예찬 씨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고 나선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이 나오면 슬쩍 이제 또 김건희 씨는 혹시 어떻게 됐냐. 그 위치가 좀 괜찮으신가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무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흘리면 안 된다. 이런 게 나가서 또 저렇게 됐을 때 저들이 당황하는 거. 저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당황하는 걸 그대로 뽑아서 쇼츠로 뿌려야 됩니다. 그렇지. 저거 물량공세. 멍청한 민주당 의원 해가지고 엄청 물량공세하고 초창기에 그 한동훈 장관이 뜬 게 그거였어요. 뭔가 이상한 얘기를 막 흘려놓는다든지 다시 되질문을 해서 답변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바보 만들어가지고 논리왕 한동훈 해가지고 뛰었는데 맞아요. 그런 거에 우리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진짜 제가 갑자기 한동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보면 한동훈에 관련된 댓글이 정말 많이 있다. 물량적으로도 많이 있고 기조를 보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한동훈이 정말 말리는 영상에서도 보지도 않고 댓글 다는 것처럼 맞아요. 기계적으로 댓글을 엄청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현욱 의원, 팬덤 정치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한동훈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건희 사랑의 그런 인간들한테는 팬덤 정치라고 합니까? 한동훈 얘기는 마치 되게 객관적이고,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국의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팬덤 정치거든요. 그쵸. 비판할 거면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한동훈 팬이 아닌 이상에는 제대로 그리고 말해야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개딸들은 정치에서 손대십시오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시대전환이라는 데를 얼마나 합니까 사람들이? 그럼 조정훈이라는 사람 안다고 칠게요. 그럼 그 조정훈을 보고 당에 왔어요. 당비를 내고 해요. 그럼 그것도 팬덤이죠. 자기를 보고 와가지고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방송 나와갖고 팬덤 정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부 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입에서 그냥 뇌를 안 거치고 막 얘기하면 언론이 받아 써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거기 빠지면 나중에 회생 불가입니다. 희동이 근데 열받았어요? 열받잖아요. 지금 개딸들 손 떼라 그러고 그거 뭔 보도에 가치가 있다고 그걸 포털 뒤덮습니까? 재훈님 왜 이렇게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왜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황희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서 웬즈데이님이 열받았다 황희도. 아니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 뭐만 하면 팬덤 정치 얘기하고 뭐만 하면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그걸 또 언론이 계속 그걸로 몇 달째 울고먹고. 그렇죠. 언론이 받아 쓰는 것도 있고 심지어 그 종편 같은 TV 토론 나가서 우리 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막 패널 교체해야 된다 아무튼 팬덤 정치 얘기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자기의 팬덤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 자기 팬덤 구축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그런 얘기 할 거면 자신을 돌아봐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한번 간단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또 주 69시간 얘기 아까 잠깐 하긴 했지만 결국에 윤석열식의 해법 MG 의견 들어라. 이게 요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택도 없지만 보면은 이렇게 MG에 대한 그 의식을 하는 게 기존의 그 태극기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그 견고한 지지 세력에 어쨌든 덧붙여가지고 뭔가 세력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도. 근데 그런 의미에서 MG 하는데 그 MG라는 것도 그 MG 노조 요즘 그런 사실 그 MG 노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되게 길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법을 내는 걸 보면 정말 가관이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니까 쇼츠를 해가지고 쇼츠 막 만들어가지고 이 바이든 얘기하면서 여기 명패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걸 해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선 때 대선 기억하시죠? 때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이거 나 민지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이러면 이제 청년들 표가 온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저런 게 나왔는지는 저는 이제 건너 듣긴 했었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가니까 이 69시간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주유수당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시기가 민주당에서도 그 정치에 무관심층이 되거나 혹은 뭐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윤석열을 찍었지만 지금 보수 안에서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 선거철 되면 어차피 양 진영이 다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런 떡밥을 회수하는 거. 전 이게 너무 중요한 타이밍 같아서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너무 꼴보기 싫은 뉴스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새날 같은 유튜브라든지 또 알림이 항의도 일요일 저녁 9시에 생방송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여기보다 더 길게 느긋하게 방송을 하니까 지금 몇 시간 하시려고? 아니 뭐 그거 몇 시간 하려고? 2시간 합니다. 일요일 저녁 2시간. 9시부터 11시. 근데 요즘 시간 잘 지키더라고요. 네. 요즘 11시에 딱 끝내죠. 그래요? 아무튼 예. 틈 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약간 요즘에 홍보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보니까. 많아요. 공보 모임도 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것도 뭐 방송도. 그 노무현 재단에서 우리도 그런 말할래요라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말할래요. 네. 알릴래요. 알릴래요. 우리도 말할래요. 사실 부담이 너무 크고 오늘 새벽에 첫 방을 다녀왔어요. 오. 오늘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아침에. 그래서 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인데 몽롱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첫 네, 방송인가요, 말할래요는? 그쵸. 이제 나오면. 첫 방송을 저희가 주제에 그 더글로리, 학폭 이슈, 그리고 4.3 사건, 그리고 그 노동 이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첫 방송 공개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셔서 정말 가차없이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너는 진행 누가 해요? 진행을 제가 맡았고 오. 두 분을 모시는데 진행자 은퇴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거기서 또 가서 황희대 시대는 갔다고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기서 제가 정재현 시대는 갔다. 거기 가가지고 아니 여기 왜냐면 업데이트에서 지금 보람 씨가 약간 업데이트에 마차 뭐 이렇게 지금 프레이밍이 돼 있잖아요. 그 말할래요의 유심히 뭐 그런 건가요 혹시? 와, 사람 욕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130만 구독자 앞에 두고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서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이 말할래요 코너 안에서는 내가 유시민이다. 21 시대 갔다. 유시민의 시대 같다. 그러면서. 제 마이크 내려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묻어버리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무관심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막 진짜 먹이를 주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 먹이 안 주는 게 맞는데 때로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지피지기 백전불태 다들 아시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건데 때로 저들이 어떤 논리를 펼치는가 그리고 중요한 소스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버려둔 적은 없는가 이런 거를 놓치지 않게 제가 계속 주워가지고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런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 하자 이거죠. 그렇죠.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순신 아들이 뭐 제주도에서 온 빨갱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무슨 기성세대나 하는 것 같았던 막 좌파 빨갱이 얘기를 막 갑자기 젊은 층이 하기 시작하고 없는데 도깨비방망이 때려가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정보 유통 창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해답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염시킨 거를 누가 어떻게 오염시켰고 이걸 그럼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만 다 맡겨놓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실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제 위치에서 이 문화 전쟁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히든님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그 전선을 바꾸는 타이밍 요거 중요한 거 짚어주신 것 같고 그 윤석열의 69시간 노동이 실제로 진짜 많은 청년들이 반응이 오는데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거 우리 주 4.5일제로 전환해야 된다. 바로 얘기 나오고 그럼 그 옆에 보면 윤석열의 69시간 vs 이재명 대표의 주 4.5일제 하니까 딱 벌써 귀에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큰 여파를 좀 가져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IT 관련해서도 하나 준비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소식들이 털리고 있어서 벌써 그냥 시간이 다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스팀팩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전 다시 차분하게 지금 이제 한번 스팀 쏟아냈으니까 제대로 빨았으니까 빨리야 지금. 지금 다시 저는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집에 갈까요? 안 돼. 너무 쏟아낸 것 그건 같아요. 안 돼. 황해도 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황해대 시대는 갔지만 업데이트에 일단 황해도가 있긴 있어야 돼. 황희대를 왜냐면 앞에서 놔두고 황희대 시대는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아요. 없으면 안 됩니다. 황해도를 모셔놓고 황해대 시대는 갔다라는 게 우리 방송의 모토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코너는 우리 보람 씨의 그 쇼미더월드. 네, 쇼 미더 월드. 좀 더 뭔가 올라왔는데요. 네. 텐션이 좀 올라왔는데 진짜. 좋네요. 지금 댓글을 하나 먼저 읽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 여보님께서 방송 출연 중에 또 은근히 자기들 방송 챙기맹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도 채널이 있습니다. 보람 그 얘기 PD가 하려고? 채널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많은 분들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할 말씀드릴 주제가 지금 윤석열이 오므라이스 돈가스 먹으러 일본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소식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 요약을 하자면 최근에 유엔이 위안부 피해 배상을 외면한 정부의 태도가 부당하다. 근데 어떤 정부냐? 필리핀 정부의 태도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 곳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필리핀 피해자들의 경우도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뭐 사과나 배상 역시 받지 못했고요. 또 필리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지금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네, 필리핀에서는 이제 93년도부터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일본 지방 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인 위안부 재판은 사실상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우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유엔에 진정을 넣어서 나오게 된 이 판단 자체도 필리핀 정부가 대부분 남성이었던 참전 군인들에게는 뭐 교육이나 의료 등등 혜택을 주면서 위안부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견해를 계속 고수를 하니까 이 위안부가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윤석열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강제 동원이든 피해자든 일본군 성내지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피해자들한테 배상받을 권리를 이렇게 뭉개버리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앞장서서 뭉개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태도인지 글로벌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비교가 너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잖아요. 이건 대법원 판결 무시한 거라고. 네. 그쵸. 그런 그 안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친일 매국으로 많이 비판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이 총선은 한일전이다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또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층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친일 매국 논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는 거. 결국엔 그 법치주의를 앞세우던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이 내로남불 행태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표님이 지적하셨듯이 또 2차 가해 행위. 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지금 그런 걸 원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는 일본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우린 다르다. 나는 해냈다. 과거에 얽매인 문재인 정부는 못했던 거를 우린 해냈고 그래서 미래로 간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 그 안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한테 어떤 공감대 형성도 못하고 간 거.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좀 주위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먼저 앞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부연하자면은 저도 이게 일본과의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윤석열 행태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무관심층 친구들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면 실제로 세종에서는 일장기를 3.1절에 단 이런 사람들도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죠.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그 윤석열이 대통령 공감했다고. 공감했다. 그 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다수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 뭐 나이든층 할 거 없이 자기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관련을 못 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맞춤형 공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요즘은 이 탈진실의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딱 그 정의를 내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그걸 흐트러 놓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뉴라이트는 꾸준히 그거를 10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결국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3.1절에 그 세종에 사는 그 사람, 그 목사라고 하는데 그쵸. 그 사람이 했던 얘기도 자기 욕하면 대깨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죠. 재훈님이 예전에 많이 비판하셨던 노엘. 거기도 그치. 그냥 반사적으로 자기 욕하면 대깨문. 대깨문이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면 대깨문이라는 얘기를 반사적으로 하는 걸까? 왜 갑자기 막 좌파란 얘기가 나오고 막 친일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고 되게 공통된 논리였을까? 이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꼴 보기 싫으니까 언급해주지 마요. 네. 무시해요. 라고 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게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그런 내용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 헤드는 또 누군지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찾아낼 필요는 있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그 빵가루를 하나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뭐 이거 계속 여러 번 했던 얘기긴 한데 황희도 씨 예전에 조선족 관련해서 연결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무슨 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공산당, 종북 좌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옛날 단어가 윤석열 때 와가지고 갑자기 멸공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뭐만 하면 뭐 페미든 뭐든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엮어서 무조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렇게 패버린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뉴라이트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윤석열이 지금 누구랑 가장 스탠스가 비슷하냐 이승만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승만이 도대체 어떤 또 인물입니까? 뭐 전쟁 나니까 자기 살겠다고 다리 끊고 간 거는 둘째 치더라도 전쟁 19일 만에 우리나라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내줘버린 매국노잖아요. 이런 사람은. 심지어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쵸. 괜찮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저기 부산 막 가고. 저는 이게 동시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 그거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히 많이 앗아갔고 피해가 많이 난 거지만 이 전작권 줘버린 거 이거는 지금 후대까지 와서도 계속 고통받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권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받아오겠다고 다 협의를 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또 이거 다 완전 날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계속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걔네가 보수가 아니다. 이런 그쵸. 얘기를 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예. 오히려 진짜 빨갱이는 그쪽이라니까요. 왜냐면 전작권 해소하고 자주국방을 외친 게 노무현 대통령인데 계속 뭔가 그런 식으로 중국, 북한 프레임 씌워놓고 그러니까. 빨갱이 프레임 씌워놓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는 안 보다 이런 프레임이 되게 강하니까 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보수하면은 뭐 안보하면 보수 아니야 이렇게 그냥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저는 그 안보, 외교, 경제 특히 이 세 가지 축으로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왔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 축에 있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밖에다가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 의석이 형님이 그 기후위기 얘기할 때 많이 해주시는 건데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면 저 사람 뭐 원래 저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부 곳곳에 막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떠들면 이거 약간 객관적인 목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보통. 네. 왜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야 저 정치적이야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알지만 정치 무관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가 너무 정치에 과몰입한 거 아니야? 그쵸. 네 의견이랑 조금만 다르면 그냥 다 그렇지. 정치충으로 몰아가 이렇게 돼요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칭 보수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현 정부의 지금 외교, 안보, 뭐 국방, 경제 분야에 대해서 뭐 기후 위기 이쪽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그냥 따옴표를 써주고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딱 안 들어가니까 저들은 마음 놓고 입 다물고 싶을 때 다물고 지들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그냥 글 쓰고 도망치고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 내부도 중요하지만 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들 결국엔 이쪽까지 이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방치해두면 정치권 아무리 백날 첫날 갈아엎어봤자 똑같다. 저 스피커들이 다 그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의성님은 뭐 진짜 방금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이런 정치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의를 찾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지금 정부 들어서서 일본과의 관계도 망치고 있지만 또 하나 망치고 있는 관계가 베트남과의 관계죠. 베트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 중, 일 외에 가장 큰 우리의 교역국이 이제 베트남인데 네. 최근에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학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항소했죠.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한국군이 분명히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주민 수천 명을 학살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응호의 틴탄이라는 두 분이
두 분이 이제 계속해서 증언을 하시는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침 두 분인데 이름이 똑같으세요. 응우엔 티탄 할머니 두 분인데 이분들이 열심히 한국에 있는 한배평화재단 같은 곳과 싸워서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이거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트남 정부가 정말 이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한국 정부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례적이냐 하면 이제 저 베트남에 이제 파견 생활할 때 제가 담당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 있는 고엽제 피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생리를 계속 소통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오히려 베트남은 베트남전의 승전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에서의 아픔을 들춰내고 싶질 않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피해자가 몇 명이 있든 간에 우리는 승자의 기억을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자 이런 분들은 거의 그냥 가장 가난한 이들, 취약계층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베트남 정부가 손을 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들을 한국에서 있는 활동가들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고 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대법원으로부터. 근데 한국 정부가 이걸 뒤집어 버렸는데 보통 같으면 베트남 정부가 난 몰라. 그냥 뭐 알아서 해라고 갔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베트남 정부가 이때까지 한국에 보여줬던 그 스탠스와 완전히 달라진 굉장히 이례적이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는 우린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점점 더 높아질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베트남과의 관계도 또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래를 갖다 팔아먹은 겁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오히려 우린 일본과 달라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물질적이나 도의적이나 다양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또 던져버린 거예요. 진짜 대법원 판결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단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취임 100일에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채권자로 칭했어요. 채권자? 채권자.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냐면 강제징용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오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피해자들을 뭐 받을 빚이 있는 빚쟁이 취급을 하는 이런 채권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둘째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윤석열이 나서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도대체 저렇게 급하게 일본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납득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원래 하니까 지지하는 거고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이걸 뭉개고자 뭐 어떻게 자기네들도 논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미래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앞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측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박근혜 때도 보면은 그 10억엔 그 합의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배상이라는 표현 안 쓰고 위로금이라고 합니다. 니네 힘들었던 거 알겠으니까 위로해줄게 라는 식으로 그때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때도 불가역적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는 건데 그치.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한 뭐 불가역적으로 이걸 막 다시는 미래에 뒤집지 못하게 어떤 정부가 와도 이런 식으로 워딩을 뽑아내고 있으니 이게 미칠 노릇인 거고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독도에 대해서 심지어 이명박 씨가 뭐 직원족이 타령을 했을지언정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선이 거기까지 넓혀졌다. 맞아요. 저 이거 진짜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흘러가는 걸 보면 그냥 자기네들이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일부 욕먹고 또 다른 이슈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넘겨서 지들 원하는 거 다 해요. 이거 앞으로 근데 국내 정치야. 뭐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돌릴 수라도 있지. 외교 문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나라 국가들한테 어떻게 또 설득을 하고 이거 어떻게 뒤집을 겁니까? 이거 역사의 죄인들이고요. 그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그때야 뭐 윤석열 모르고 지지했다고 칩시다. 그런 막 자칭 전문가들이나 뭐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까지도 그쪽 편들고 있다거나 혹은 침묵한다거나 혹은 양비론 펼치는 인간들은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보 패널이라고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면 볼 때마다 진짜 리모컨을 던지고 싶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수 진보로 나뉘냐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제 스탠스가 애국 보수라고 생각이 많이 되거든요. 윤석열은 지금 그 2등 신민입니다. 신민.
그 제국의 그냥 2등 신민이라고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윤석열도 문제가 이만큼 많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뭐 국익 문제를 떠나서도 글로벌 인권 관점에서도 윤석열이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일본도 실제로 또 문제가 많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왔던 사례가 또 뭐 있냐면 작년에 독일 카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이게 기습 철거를 또 당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일본 정부의 압박이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WBC에서 전범기 들고 흔든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누가 봐도 반성은커녕 계속 야욕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세계 6위잖아요. 근데 그 6위가 어떻게 6번째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일본은 전쟁을 못하는 자위대 수준인데도 한국보다 높은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계속 일본이 이거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좀 그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WBC에서 전범기 등장한 거에 대해서 서경덕 교수가 항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반크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하여튼 진짜 정신을 못 차리나? 아니, 맨날 그 스포츠 행사나 이럴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것들 자기네들이 뭔가 자랑스럽게 그런 걸 들고 나오잖아요. 뭔가. 그쵸.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팍스 자포니카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들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건 거죠. 말하자면 이게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뭐 황희도 씨가 얘기하는 강자 동일시 있잖아요. 내가 현실에 그렇지 않더라도 강한 사람과 뭔가 동일시 하려고 하고 뭔가 이 황국의 신민이 되고 싶어 하고 약간 뭐 그런 좀 소망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올드한 옛날의 일본을 생각하고 그 시절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일본은 그런 거고 네. 한국에서 그런 일본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좀 더 쿨해 보인다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스스로가 그리고 그런 옛 일본의 영광을 자기가 되찾으면서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미국, 일본 막 그렇게 이 되게 센 나라 거기에 자기는 함께 하고 싶은 거지. 저 공산권 막 소련 망하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자기가 아래로 두고 깔보고 막 이런 그 세계관 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결국에 이게 문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네, 이게 정치권 내부에서 어떤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해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화 전쟁도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윤서인 같은 사람들이 윽튜브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끌어들입니까? 유머 저장소 네. 그런 걸로 웃긴 거 한다 그러면서 가져와요. 그래서 그 안에 정치 녹여냅니다. 막 친일이 마치 되게 그냥 쿨한 거 막 이런 식으로. 혹은 막 사람들이 되게 요즘 청년들은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마케팅을 뿌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거에 맞춰갖고 저쪽 정치권이 움직이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래서 주 69시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살겠어요. 맞아요. 그 윤석열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69시간이든 뭐 120시간이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당장 윤석열부터도 어릴 때 그 선진국에 가봤던 좋은 기억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거리가. 아니 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일본인들 정직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문화관광부 장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선진국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조선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일본인들이 정직하다 그러는데 김대중 오부치선언 지금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 그때 명확한 사과 책임을 전제하고 미래로 가자는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말 바꾸고 모른 척하고 장난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강제동원도 없었다는 식으로 뒤통수 치고 이런 일본이 정직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윤석열 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너 윤석열 뭔데? 너 대통령이. 뭔데? 그러니까 너 일제 뭔데? 때 더 나빴던 인간들이 일본 놈들이 아니라 그 앞에 앞잡이로 섰던 조선인들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윤석열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후쿠시마 안 사람들. 터졌다며 터진 영상이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줄줄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할 말 없죠. 터지지도 않은 데서 오염수가 왜 있겠어?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인간이죠. 빨리 끌어내려야죠. 아 근데 진짜 황당하게 아까 희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굳이 이 시국에 그 일본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뭐냐. 이거 솔직히 사람들 다 궁금해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근데 웬걸 아니 기사 나온 거 보면 죄다 가서 무슨 성과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뭐 돈가스를 먹었네, 뭐 오므라이스 뭐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아무튼 뭐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도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꽤 인정하나 보네요. 아,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너 뭐 안 되는데 계속 제가 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저기 어디 나와갖고 떠드는 거면 이렇게까지 열받지 않을 텐데 그 아까 말했듯이 불가역적으로 뭔가를 자꾸 망치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보이니까 아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가가지고 이번에 계속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들 비롯해서 많은 지지자분들 그냥 일반 시민들도 하는 얘기가 독도에 대한 우려 정말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도도 뭐 원래 독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그 할 수 있는 예산 23억인가 편성됐다는데 그 해수부 장관이 그 대도 않는 핑계 대면서 그 이거 안 된다 하고 해버려. 이게 벌써 그 일본 눈치 보기 아니냐. 뭐 해수부 장관까지도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게 다 독도는 오늘부터 다케신미야입니다. 일본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일본한테 그 우리의 영유권 주장을 제대로 못하면서 뺏기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뺏기는 거지만 말로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다. 크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조선모사가 통하는 뭐 무관심층이라든지 진짜 뭐 무지성하게 저쪽 찍으시는 분들은 그 말을 또 믿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라도 이거는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좀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면 좋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일부는 우리 떳떳하니까 그냥 글로 가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하는 사람들 당당하면 가라 하는데 독도에 대해서 주위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이거를 뭐 치고받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공감이 안 된다면 요 얘기도 같이 엮어서 얘기하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말려드는 순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땅이고 실제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아까 앞에서 결론은 이미 나왔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이 사실들을 맞춤형으로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반크라는 단체에서도 이런 일본 관련한 문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도 예산 얘기가 좀 특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독도 입도 지원센터인가요? 그래서 네. 독도를 거기 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독도 안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독도 지킴이도 하고 그 주위에 뭐 인력도 관리하고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해수부 장관이 그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보람 PD님 주제는 여기서 끝났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기도 하고 또 실세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석이 형한테 좀 빨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오의석의 지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빨리 넘기네요. 아니,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럼 말할 시간 없으니까 얼른 알았어. 네. 오늘 저는 좀 화가 또 좀 많이 났어요, 사실. 지금 또 돌아가는 판이 너무 또 화나게 해서 왜 화가 났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한국판 IRA 얘기가 나오는 그 법안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했던 날이라서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한국판 IRA의 전과 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큰 맥락에서 보면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지금 우리가 뭐 5년 남았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극복까지 5년 남았다. 6년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하는 기후 모델을 우리가 짤 때 이제 공식을 만들 때 그 공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문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공식보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남았네, 6년 남았네 하는 얘기가 3년 남았을지 4년 남았을지 모르고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무슨 노력을 하든 기후위기 극복 못하고 다시 지구를 예전으로 돌릴 수 없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 IPCC에서 뭘 했느니 하면서 그런 보고서들을 기준으로 각국 정부도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틀렸다라는 뉴스인 거예요. 훨씬 암담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 뉴스였습니다. 특히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그 북극의 상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의 온도가. 그러면서 북극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녹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은 지구에서 에어컨이다. 근데 네. 북극이 녹을수록 에어컨이 고장난 거다. 그럴수록 더 더워질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에어컨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고장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림이 하나 더 올라올 텐데 그 우리가 환경 얘기를 할 때 환경이 좋은 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환경 안에 사회가 있고 사회 안에 경제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우리 뭐 호모 뭐 이코노미쿠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환경 안에 태어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그 사회를 우리가 조금 더 영위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원이에요. 저것은 시민사회들만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 나오는 다국적 기업들이나 선진국 정부들, 그러니까 탄소를 그렇게 많이 내뿜어서 기후위기 시대를 만든 이들이 탄소로부터 탈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ESG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UNFCCC 기후협약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후위기의 대응은 이제 기본값이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후위기를 뭐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환의 시대에 잘 적응하는 자가 유리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크게 한 방 터트린 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유럽도 유럽판 IRA를 하나 예고를 했습니다.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탄소 중립 사업법이 골자가 되는데요. 이 사실 오늘 이것도 발표인데 이틀 정도 미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크게만 보면 이렇습니다.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10% 이상을 유럽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40% 이상의 가공을 또 유럽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자재 10%는 유럽산, 40% 이상도 유럽에서 만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대외 의존도 낮추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삼성 SDI 이런 곳들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이 회사들이 공장은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 생산은 가능해요. 네. 근데 원자재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요. 리튬, 코발트, 뭐 흑연 70%에서 90%까지가 다 이제 중국산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영업사안으로 뛸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랑 딜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너네랑 같이 협력을 하고 싶다. 너네에게 자동차도 더 많이 팔고 싶은데 야 여기 법이 생기면 우리가 예전처럼 못 만들어. 그럼 너네도 더 비싸게 자동차 주고 돈 주고 사야 돼. 요것에도 딜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매우 크고 그리고 한국을 보면은 이번에 또 뉴스가 이제 올라왔었죠. 그 민주당이 한국판 IRA 법안을 하나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이 또 발의 날짜인데 내용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대체적인 내용만 조금 알고 있는 중이고 그 양이원영 그리고 신동근 의원실에서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 수소나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같은 신사업의 세액공제 보조금 지원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IRA나 유럽의 또 유럽판 IRA 같은 법안과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재생에너지를 못 늘린다는 거예요. 미국판 IRA는 우리가 그 나라의 자동차를 많이 파니까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핵심입니다. 풍력, 태양광에 대한 지원과 세액 공제가 많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양으로 깔리고 있어요. 자국에. 네.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수소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소를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기술이 네. 있습니다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돌렸을 때 나온 수소로 우리 연료를 써야 돼요. 네. 화석 연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깔리게 되면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원료로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필수인 건데 지금 한국판 IRA가 잘 돼서 수소 사업을 아무리 키운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거 그린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값어치가 없어요. 어. 재생에너지가 빠져있다라는 게 미국과의 매우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딱 그 디테일한 걸 보고 좀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현 정부 자체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웃긴 건 미국 IRA 법안 이제 통과되고 했을 때 바이든 나오잖아요. 네. EU도 유럽의 대통령이라는 여성분 계세요. 그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 이걸 왜 지금 그러니까 야당에서 챙기고 있느냐. 정부와 여당은 어디 간 걸까? 술 사실- 먹고 있죠. 인생 안보 이런 것도 다 여당 아젠다죠, 사실. 그래서 야당에서 챙겨봤자 뭐 의미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 하면 또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이런 이슈를 챙길 수 있다라는 그쵸. 걸 보고 아, 움직이는 그렇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의성님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체감하실 텐데 이런 미래에 집권하게 됐을 때 준비된 능력, 역량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걸 지금 챙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주의 알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요즘에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 환경 관련해서는 이게 또 웃긴 건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 NDC도 발표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존 정부가 안 하던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시민사회에서는 그거마저도 그린워싱이라고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거기다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하면서 그린워싱 정부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환경부도 그런 뭐 평가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막 그런 거 허가해줘 버리고 그쵸.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뭔가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비판이 그것도 행복했던 시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 뭐 하고 있느냐 한번 얼마나 한심한가를 한번 또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정말 형편없게 돌아가고 있다. 그 탄소중립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을 때는 다양한 분야, 뭐 노동, 산업, 시민사회, 청년 등등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혹은 관련자들이 모여서 70명 이상 모여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발의하고 서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정부가 바뀌자마자 시민사회나 뭐 산업계 다 빼버리고 다 전문가들, 교수들, 산업계 이제 어디 회사 사장들로 다 채워버렸다. 지금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중요한 건 3월 25일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면서 돈까지 다 수천 조를 지금 구상을 해놓고 미국 같은 나라들은 판을 이미 짜서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아직 계획조차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수라 다행인 게 해움님이 혹시 지금 검사로 채운 거 아니냐고 저 사람들도 거기까지. 그런 생각 할 만하지. 왜냐면 어딜 가든 다 검사니까. 근데 뭐 검사 사실은 껍데기가 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4대강 등등 해가지고 했던 교수들이 사실은 다 앞제비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4대강 했던 사람들. 히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름도 모르지만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순신들이 엄청 많아요. 탄소중립위원회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기본 계획도 못 세우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지금 작품 다 그리고 색깔 다 칠했는데 우리나라는 밑그림도 못 그리고 있다고요. 4B연필이냐 2B연필이냐 고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건데 3월 25일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근데 초안도 없어요. 미쳐버린다. 시민 공청회도 없어요. 그러고 비판을 계속 받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시민 공청회 하겠습니다. 날짜 보세요. 3월 25일에 발표인데 3월 22일에 공청회를 하겠대요. 3일 전에. 3일 전에.
아니 뭐 사실 야. 한일 정상회담이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녁을 2번 먹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한 거 보면 아 이 3일이면 양반이기도 하다. 아이고, 개판이에요 그냥 진짜 솔직히. 실제로는 근데 뭔가 그냥 어쨌든지 간에 이게 뭐 휘뚜루 마뚜루 하는 거든 아니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그냥 뭐라도 그냥 정치조각이라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배짱 튕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죠. 절차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3일 전에 공청회를 연대. 그거 언제 의견 수렴하고 반영해요. 그리고 초안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보고 의견까지 다 만들어놔야 되고 그렇게 시민들의 공청회를 이렇게 그냥 무색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특히 탄소중립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 기본계획이 이제 나와야 지자체들도 나오고 기업들도 따라가고 산업도 따라가고 시민사회도 같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길을 잃은 상태인 겁니다. 일단 내용이 지금 없고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공청회하고 시민사회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회의 의결을 24일까지 25일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24일에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견이 많을 경우에 하루 이틀 법정 시연보다 늦는다고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늦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견이 많을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하루 이틀 늦는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저 계획이. 그리고 저 내용 자체도 예상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또 화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이 산업 부문, 특히 우리나라 철강, 화학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런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1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너무 나 오늘 뭐 너무 차를 많이 운전을 했네. 나 오늘 고기 네. 먹었네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절대 줄여야 될 건 포스코지 우리 각 개인이 아닙니다. 각 개인은 이미 알아서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포스코 같은 기업들에게 더 줄이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산업계가 감축해야 될 양이 14.5%였었어요. 네. 2030년까지. 이거 너무 적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린워싱이라고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최근에 그랬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이 14.5%의 산업계 감축 목표 너무 높다. 줄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그린워싱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나옵니다. 정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ODA와 연계 추진. ODA 국제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돈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 지난 정부 때는 신남방, 신북방을 통해서 그 나라들과의 유대감을 키워갔었죠. 그 나라들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써서 남의 나라에 가서 나무를 심거나 하는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정부가 기업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국내에서 내가 포스코다 포항에서 줄여야죠. 포항에서 하나도 안 줄여. 근데 엄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나무 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다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것까지만 들으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어떤 국제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린 ODA, 녹색 ODA를 활용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인데 페이크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가 판을 깔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판을 깔 수는 있죠. 근데 국내에서 먼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먼저 온실가스 발출량을 줄여야 해외에 가서도 유럽에서 탄소세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왜 자꾸 남의 나라에 가서 나무 심는 걸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만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좋은 일, 환경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먹거리 경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것을 정부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을 넘어서 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끔찍한 상황이고 이럴 때 저도 주위에 설득할 때 좀 맞춤형 전략을 찾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슈들을 이제 보신 분들이 뭐 온라인상에서 댓글 남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위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이런 이슈를 던졌을 때 반응을 한다면 이제 어디서 반응하는가, 관심이 없다면 이제 왜 관심이 없는지 물어봐서 맞아. 그걸 끄집어내고 계속 이걸 다시 일로 가져오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얘기해서 계속 연결지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는 너무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막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와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부끄러운 정부라는 걸 초점 맞춰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반응을 하는가 요거를 좀 찾아서 모으고 여기 댓글로 많이 질문도 남겨주시고 성공한 사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 뭐 좋은 허울뿐인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랑 우리 먹거리랑 너무 직결된 문제거든요. 당장 지금 미국에서도 뭐 IRA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여기서도 눈탱이 맞고 또 유럽 IRA 가서 또 눈탱이 맞고 반도체 지원법에서 또 눈탱이 맞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계속 처맞고만 다니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을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가 봐요가 아니라 우리는 너를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어쨌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나를 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서든지 가서 계속 호갱짓 하고 다니면서 자꾸 나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좀 화가 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해악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혈세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여기저기서 축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화가 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서 더 화가 나는 건 이래서 김건희가 캄보디아 가서 했던 것은 더욱더 빈곤 포르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DA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안았던 그런 아이들이 더 생기지 않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부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더 좋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ODA 예산의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했던 것이 더욱더 빈곤 포르노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 되겠고요. 개발협력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태어나 버려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정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더 높였을 때 그것도 대한민국이 그걸 더 잘했다라고 세계에서 평가받을 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엄한 기업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돕고 앉아 있으니 이건 기업들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안 그래도 요 그린 ODA 관련해서는 몇 번 더 비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의 이 방향과 속도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린 ODA로 그린워싱을 통해서 퉁치려고 하는 모습을 꼭 고발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실 안 그래도 댓글을 지금 보다가 오늘 빡치는 일이 너무 많다. 또는 오늘 방송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이슈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아이고. 공쳐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보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오늘 방송을 보다가 화만 계속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본 준비한 주제는 다 끝났지만, 노가리 타임으로 넘어가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면서 질문 댓글 좀 받고, 그리고,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예. 왜냐면, 이 시간을 사실 가장 기다리신다는 또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저번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많았죠? 나왔을 때 반타작은 나왔을걸?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예, 오늘, 웬지대님 나가라고는 안 했어요. 오늘 제가 나가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본 주제는 끝났습니다. 방송은 끝났어요. 그러나, 너무 오늘 분노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대화도 좀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볼 테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뭐 황희두, 뭐 기추자, 뭐 이런 얘기 말고 좀 예.
저한테 말 천천히 네.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요? 술잔 속에 달님이 사실 그분이에요. 그 황희도 기추자랑 잘 어울린다. 뭐 그분인데. 뭐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뭐 그 제가 더 노력은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충돌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네. 그냥 저는 내 할 일 하고 내 얘기 전하고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과 같이 역할 분담하고 요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예,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말을 천천히 할 생각은 없다. 그런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말이 빠르니까. 예. 자, 모여라 꿈동상님. 윤석열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예. 뭐 일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난 그렇게 갑니다. 예. 할 말 있으면 엇박도 없이. 하세요. 이미 여기 근데 아니 뭐 하는 행동 보세요.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여기 합니까? 한번 예. 한번 여기 잡아주시고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아, 예, 너무 잡아주신 말이고요. 예. 예. 네, 자. 정변님 나타나셔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예. 아니 변호사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 저 믿고 어디 갑니다. 지검에서 내일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사람이 혹시 아니에요는 예. 주어 없기 때문에 아, 그거랑 지금 재훈님이 그거랑 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 예. 생각 자. 입장과는 공식 입장과는 다릅니다. 자, 잠깐만. 자, 미야킴님이 열받았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풀어주시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보면 방송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자 수가 더 늘고 있어요. 항상 이럽니다. 예. 자, 뭘 근거로 도대체 아니 뭘 근거하니 이 모든 메시지 지금 인원수가 다 표시되는데 예. 저희가 자. 근데 이 방송 실시간 방송 끝나고 나서도 혹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실시간 댓글 말고도 댓글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뭐 사회자님이 또 읽어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또 읽어드리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10회 기점으로 해서 좀 댓글들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댓글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게 가차 없는 댓글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의성님한테 책 추천해달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0회 때 더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책을 선물해드린다거나 왜냐면 또 이거 유익한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같이 쌍방 커뮤니케이션 또 슈퍼챗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 10회 이후부터 한번 이걸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한번 생각해보니까 히드버스터 일요일 저녁 9시에 할 때도 요거를 끝날 때 소통하면서 해보면 좋겠다. 그 홍보가 아니고 이제 이런 자꾸 가치를- 빨아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가치를 계속 늘려가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지. 아니 왜냐면 이게 황희도 채널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 보람 PD 채널도 있습니다. 보람 PD도 좋아요. 아니 이거 홍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홍보를 해도 된다고.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선한 결국에 그거 영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하는 황희도 알림이 황희도 채널 방송도 많이 봐주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채널을 일단 키우는 게 좋은 게 그래야 나중에 정재우 TV나 보라 TV 같은 채널이 그때 다시 또 황희도 쪽으로 가는 아니 겁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소통 시간이니까 소통 시간이야. 오이석 TV 주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기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엄청 계획은 많으세요. 없습니까? 오이석 TV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생각 있어요. 근데 편집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네요. 하고 싶긴 진짜 하고 싶어요. 집에서 찍어도 봤어요. 진짜요? 네, 한 10분짜리로 몇 개 찍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그걸 또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가차 없는 댓글들. 같이 없는 댓글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실에선 그런 거에 막 댓글 몇백 개씩 달리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피드백 요런 거에는 그렇지. 댓글이 안 달리는. 필요하긴 필요해요. 한번 우리 고민해 보세요. 채팅에도 안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 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결같습니다. 정치에 관심 갖는 것. 새날에 들어오셔서 이런 새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환경에 대해서 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감이 잡히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맨날 뭐 플라스틱 덜 쓰고 뭐 비건하고 좋은데 절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네, 정말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정치. 그것만 하면 마치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다. 그렇죠. 그거 그쵸. 그린워싱이죠. 그린 시프팅이라고 하는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려버리는. 정답 시프팅. 시프팅. 그렇지.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지. 뭐 그린 라벨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네. 제가 여기 새날에서 형님. 그거 하나씩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이제 손에 왕자 대신 그린
써는 그거 거. 하나 기억하면 이제 적절할 때 제가 써먹어야지. 여기 네. 서당계 3년이면은 그거 한다고 저 의석영 옆에서 이 환경 이야기를 아니 그걸 한다고 뭔데요? 그거가. 아, 표머를 읊는다고. 이제 제 의석영 옆에서 이 환경 얘기 저 어디 가서 누가 제 주위 사람들은 저를 환경 운동가로 알 만큼 정색하지 마라. 플라스틱 캔 쓰지 마라. 너. 어? 막 지금 그런 이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플라스틱 쓰지 마 임마. 이러면서. 좋네, 좋네. 거. 개인 괜히 책임으로 가가지고 시프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그 외제차 타지 말고 경차 타. 그 탄소 배출 그거 많이 나와. 딱 제가 그래서 누가 너 환경 운동가야? 막 이런다니까. 훌륭하네, 훌륭하네. 그렇지. 아니 사람들 믿으셔서 오히려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 마. 위기 의식이 없잖아. 지구 가열화라고 딱 이야기해. 내가 환경에 딱 있지. 아니 저 오히려 네. 저런 분들이 이 환경에 대한 반감을 혹시 더 키우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 어떻게 그런 거 같아요. 생각하세요? 뭐 안정권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 아, 뭐 아니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햇빛과 아무튼, 바람이 있는데 햇빛 정책을 많이 써야죠 저희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예. 좋아요. 예, 일단 좋습니다. 그 알림이 황희도 채널에서 이제 정재우 TV랑 보람 TV 키워주고 우리가 크면 또 그 오이석 환경 TV 하나 또 키워주고. 아니 술잔 속의 달님이 저 예. 채널 있냐 해서 있고요. 뭐죠? 알림이 항이도고요. 이제 종료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 저희 근데 아까 좌용님, 김좌용님 네. 질문 하나 뭔데요? 올라왔었어요. 아 맞죠. 진보당이나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 때만 음. 그런 거냐 아니면 언론이 안 실어주는 거냐. 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후자입니다. 녹색당이나 진보당이나 그 외에 환경단체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있었고 탄소중립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열었었잖아요. 그럼 기존 보수 언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실어주겠죠.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정부 와서는 뭐 굳이 그린워싱까지 얘기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논조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녹색당이나 환경단체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아킴님이 슈퍼챗 많은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슈퍼챗 아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메모해놨다가 읽는 거예요, 미아킴님. 예. 왜요? 이런 식으로 제 또 예. 잘하네요. 예, 예. 아무튼 자 오늘 방송 진짜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